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육학의 바다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교육학의 바다에 돛을 올려라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수험생들 또는 교육학을 전공하시려고 하는 예비대학생들 4년 동안에 교육과 관련된 여러 학과를 공부를 했는데 대학원을 어떤 쪽으로 우리가 전공하는 것이 우리가 좋을까라고 하시는 분들, 또 교육 전문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교육 행정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교육학을 안내하고 소개하는 영상으로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완벽하게 어떤 교육학에 엄청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는 부분은 아니고요. 단지 이제 이거는 제가 넓은 교육학의 바다에 여러분들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더 연구하고 탐구해 나가는 그런 장으로서 마련을 한 겁니다. 전체 교육학을 한눈에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육학이 어느 부분에 어떤 위치에 어떤 관심과 흥미를 가지냐를 안내해 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교육학의 바다에 돛을 올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모는 선장이고 여러분들은 승객입니다. 제가 교육학의 바다로 여러분들을 쭉 안내할 생각입니다. 함께 나아가 보시죠. 자, 여러분들 제가 전체 우리가 교육학의 영역을 설명해 놓은 부분입니다. 가운데부터 먼저 좀 보셔야 됩니다. 가운데부터 좀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이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교육학에서는 교육과정 4대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현장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학은 실용적 학문이라는 겁니다. 교육학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 교육학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학은 실용적 학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학은 독자적인 학문이라기보다는 여러 이론적인 학문들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가져온 하나의 응용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과 교육평가로 이루어지는 4개의 영역을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러셨죠? 교육과정의 4대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뭐냐? 철학입니다. 교육 철학이 목표 설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고 교육이 어떤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주고 안내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교육 목표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교육 철학은 철학적인 부분과 한국 교육사와 서양 교육사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의아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육사가 무슨 의미를 가지지? 서양 교육사가 무슨 의미를 가지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거의 교육을 성찰적으로 되돌아보면서 어떤 교육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떤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서양 교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에 우리가 과거의 어떤 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없나?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은 없나? 우리가 어떤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런 교육 철학을 했을 때 교육에 어떤 장단점이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육 목표에 철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과정 영역입니다. 이것도 사실은요, 교육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이 굳건하게 만들어져 있을 때 어떤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2022년에 개정교육과정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전부 사실은 구성주의라는 철학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철학의 영향이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은 지식과 경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식을 가르치고 어떤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게 이제 교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교수 방법인데, 이 교수 방법은 뭐에 영향을 받느냐? 교육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들이 지적인 능력이 어떻고 정의적인 영역이 어떤 특성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거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시했죠. 그냥 교사가 우격다짐으로 지식을 뿌리고 그 지식을 학생들이 잘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의 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잘 이용해서 적절한 어떤 교수 방법을 선택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교육학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육평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를 좋아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평가가 없으면 교육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어떤 교육과정이 좋은지, 어떤 교수 방법이 좋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가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없는지를 피드백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교육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교육철학, 그 다음에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육심리, 그 다음에 교수방법론, 그 다음에 교육평가, 이렇게 이제 교육과정의 영역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학교와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요즘에는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들어서서 학교와 학급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려는 분위기입니다만, 그래도 어떤 곳이든 간에 어떤 장소적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건 결국은 사회적 관점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학교는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고 학급은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들어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는 것이 교육사회학입니다. 근데 또 이제 이 교육사회학이 철학과 사실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이 조직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이 조직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부분이 교육행정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영역은 교육철학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사실 여기 교육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편하게 가겠습니다.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교육심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수방법론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육평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교육사회학이고 일곱 번째는 교육행정학입니다. 보통 우리가 요즘에 일반적으로 교육학은 이렇게 7개로 많이 구분을 합니다. 저게 이제 조금 더 세분화 들었으면은 좀 더 많은 이제 분류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교육학은 이렇게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죠. 교육학은 첫 번째 교육철학, 두 번째 교육과정, 세 번째 교육심리, 네 번째 교수방법론, 다섯 번째 교육평가, 여섯 번째
교육사회학, 7번째 교육행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국교육사와 서양교육사를 분리해내면은, 이렇게 분리해낸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전체적으로 한 9개, 서양교육사, 한국교육사를 조금 이제 교육철학 속에서 버물려 낸다라고 하면 7개.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통 한 7개 정도로 가장 많이 구분을 하고, 임용시험 우리가 출제위원들도 대체적으로 한 7파트 영역에서 전공자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이 항해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바다냐, 바다의 그 성질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작정 항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평양에 배를 띄워놓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바다의 성격이 전체적으로 한 7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7개의 성격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좀 설명해 주면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공부하고 교육학을 우리가 관심을 두는데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